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아편전쟁 네. 우리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네. 오늘날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네. 미국이 네. 어떤 특정 국가에게 한 방에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 충격은 정말 놀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국력 차이뿐만 아니라 네. 뭐 군사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근대식 화약무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영국이 조금이라기보다는 훨씬 예. 앞서 있긴 했지만 경제력, 예. 그다음에 뭐 사회 문화적인 어떤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였는데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그 충격을 받는다 그래야 될까? 예. 이런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도 미국과 뭐 미우나 고우나 그럼요.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그럼요. 네. 미국이 뭔가 무너졌다 네.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혼란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아편 전쟁 때 큰 혼란을 겪은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나라들일 수밖에 없죠. 예. 조선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그 청나라 밑에 있었던 뭐 수많은 또 동남아 네. 국가들, 그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나라들 다 충격입니다. 아. 근데 특히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좀 근처에 그 중국 가장 그 청나라 근처에서 중국과 또 무역뿐만 아니라 예. 또 문화적으로도 얽히고 설킨 게 굉장히 많았었던 조선과 일본이겠죠.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선과 일본의 선택들, 그 이후의 선택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이게 그 아편 전쟁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그 전환점이라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아시아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 이후의 선택들이 향후 100년을 좌우합니다. 야, 그러면 그 어떤 선택이 어떻게 갈라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1, 2차 아편 전쟁을 바라본 청나라의 입장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아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들은 치욕적이죠.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얼마나 치욕적인 패배였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개 항구를 열게 되고 원래 이제 광동만 열었었던 걸 그다음에 홍콩을 이제 할양하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을 겪지만 문제는 이 다음에 청나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청나라는 이걸 크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도 네. 이 문제를 크게 키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크게 키워지는 순간 수천 년을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관계를 지탱해 왔던 네. 이 중화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 중화의 중국이 무너졌다? 그럼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조공국들 입장에서 그럼 이 관계 맺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일 것 같은데 예. 라고 판단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게 되어야 해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외국 옆에 있는 뭐 조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뭐 베트남, 예. 다양한 나라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별거 아니야. 아. 우리 뭐 수천 년 동안 봤잖아. 중국의 한 지역에 있었던 일개 오랑캐들의 사소한 사건이고, 야 저기 홍콩에 뭐 있냐? 저기 봐봐 아무것도 없어. 저기 하나 살짝 떼준 거야. 시끄럽기 싫어서.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의 변화 과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열강들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너무 소극적이면 1차 아편 전쟁 때 맺었었던 그 조약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거든요. 네. 전쟁이 또 납니다. 그게 2차 아편 전쟁이고요. 네. 여기서도 무너지죠. 아. 여기서도 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큰 문제가 1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얻어가는 이권을 바라본 다른 열강들이죠. 전쟁에서 한 번 이겼더니 영국이 지금 항구 몇 개를 가져가고 이거 우리만 손 놓을 수 없겠는데 2차 아편 전쟁은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예. 프랑스, 러시아, 미국도 참전하게 되고 러시아, 미국 또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중국을 나눠 먹게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시점으로 돌이킬 수 없게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바라본 조선과 일본이 청나라가 지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저 문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닐까? 라고 의심한 나라가 있고요. 네. 청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래잖아.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리고 청나라도 지금 뭐 하고 있다는데? 라고 선택하는 나라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조선과 일본의 차이가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어느 나라가 어떤 논조로 그걸 받아들인 건가요? 당연히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이 이 변화를 크게 좀 인식하고 자각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부터 쭉 이야기하자 메이지 유신인 건데 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왜 벌어졌는데? 라고 물어보면 네. 정말 답변이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야기 쭉 할 거는 이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예.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이제 쭉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 2차 아편 전쟁, 그러니까 이 시기는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기 조금 전입니다만 네. 1차 아편 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지금 그 변화에 인색한 과정들도 보면서 깨닫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럴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건 조선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일 예. 수도 있는데 일단 일본은 서양 문물을 한 공간을 통하에 서지만 예.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나가사키를 통해 예. 거기를 통해 나낙이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와 계속적으로 교류를 했고요. 그럼 이 공간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시선과 시각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예.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나라들 물론 에도 막부는 이 시기 네. 일본의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의 기본적인 그 정책은 똑같아요. 네. 폐쇄입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는다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유럽이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유럽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일본은 알고 있습니다. 네. 몇몇 번에 한해서였겠지만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함선이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되고 예. 그게 이제 1853년이거든요. 네. 이 미국의 함선을 바라보는 에도 막부와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다이묘들의 선택이 예. 메이지 유신으로 시작되는 어떻게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일본 열도의 그 권력 주체가 다이묘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당장은 세력이 다이묘들과 분점돼 있지는 않아요. 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 일본의 굉장히 복잡한 사정을 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막부라고 하는 시스템이 네. 7,800년 전부터 어쨌든 일본 사회를 강력하게 주도합니다. 네. 물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들도 있었고 예. 막 이런 여러 우리가 또 임진왜란 과정에서의 또 막 그런 전쟁들 이런 것들도 다 저번에도 한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는 에도 막부라고 하는 막부 시스템이 예.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 200년 가까이 이제 유지가 되는. 네. 막부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한국 역사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건데요. 예. 중세 유럽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천황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네. 덴노라고 그냥 네.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덴노의 존재는 있다.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막부가 실질적인 일본 전체를 통솔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 통솔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 뭐 조선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통일왕조처럼 막강한 중앙 권력 하에서 예. 중앙 집권화된 관료제 시스템 안에 지방들도 다 포함되어 있느냐? 예. 그렇진 않습니다. 지방은 방금 말씀하셨던 다이묘들이 다 분점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분점하고 있는 그 다이묘들과 막부의 수장과의 관계는 네. 충성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 그 너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각각의 번이라고 부르는 번주 이제 다이묘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번들은
너네가 알아서 해. 아. 하지만 충성은 바쳐.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아들이 에도에 가 있는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를 그렇게 맺죠. 네. 그래서 명확한 중앙집권 관료제 시스템하에서 지방 전체가 다스려지는 거는 네.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관계 설정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예. 막부의 수장과 예. 덴노와의 관계인 거죠. 예. 덴노가 있는데 막부의 수장인 그럼 약간 그 외교 문서에는 왕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 모호합니다. 그러면 일단 덴노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막부 위에 있는 존재는 맞지만 예. 실권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실권을 갖고 있는 막부의 수장은 그러면 덴노를 무시하냐?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아. 약간 이런 좀 엉성한 관계들이 예. 이 지금 에도 막부인 네. 거죠. 예. 그런데 초기에는 네. 이 에도 막부가 그런 시스템하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막부가 힘이 막강하고 예. 그다음에 경제력을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가 잘 굴러가고 수많은 번들과 막부와의 관계가 상업도 잘 운영되고 그다음에 이때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지만 일본 내에서의 은광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 또 외국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농민들도 이때 이제 농업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동아시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청나라 다음으로 훌륭하기도 했었고 막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요. 네.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면 불만이 쌓입니다. 그렇겠죠. 불만이 쌓이면 이 불만의 근본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러면 잘 나갈 때는 모호했었던 관계를 예. 약간 누르고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모호한 관계들이 이 모호한 관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서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 막부가 계속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네. 이 무렵에 벌어지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미국의 함선이 에도 밑에 있었던 남부에 있었던 앞바다에 들어오게 되고 네. 나중에는 요코하마까지 들어와가지고 네. 관계를 맺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이 막부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나라와 일본은 결국 다른 결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야 끝까지 막아 받아들이지 마 쇄국을 하자 뭐 이런 결로 간 거고 네. 일본은 조금씩이라도 열고 문호를 여는 선택을 한 게 그냥 제 느낌인데 네. 일본은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왕이라든가 의사결정자가 야 그거 배 한쪽 들어온 걸 못 막는다고 옆에 있는 우리 일본으로 표현하면 옆에 번들까지 다 연락해서 함선 다 보내라고 해 막을 자신이 있어서 쇄국을 선택한 것 같고 네. 일본은 다이묘가 그 지역의 지자체 나름대로 자율권을 꿰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건 다이묘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네. 옆에 다이묘가 그 다이묘에 껴들기도 애매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화친을 하거나 네. 문을 열거나 우호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모호함들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뭐 일면 맞는 부분일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예. 모호해요. 예. 왜냐하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 뭐 미국이 왔어요. 미국이 와가지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제. 예. 그럼 미국은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이 조약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딱 와가지고 자 우리나라랑 이제 FTA 맺자. 네. 누구 도장이 필요한 거야? 누구 애매하네. 도장이요? 애매한 거죠. 예. 누구 도장? 잠깐만. 지금 막 우리 저 애도 막부니까 막부 수장이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번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번들에 있는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막부에서 결정해? 맞아. 도장은 일본이랑 찍는 거면 텐노가 찍어야지. 그렇죠. 왜 이런 모호함이 나오냐? 어떤 번들은 예. 관계를 맺는 게 유리한 번들도 있고요. 아. 어떤 번들은 관계를 맺는 순간 그럼 뭐야? 누가 도장 찍은 거야? 막부가 찍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린 좋아. 어떤 번들은 왜 또 막부 니들 마음대로 우리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번들이 네. 정말 각기각층으로 다 쪼개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부에서 결정을 했었던 게 또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은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에도 막부에서 본인들도 알죠. 덴노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 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형식을 띱니다. 예. 근데 조언을 구하니 당시 덴노는 그러면
번들 의견을 취합하자 네. 해서 취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조언을 해요. 근데 에도 막부는 어차피 지금까지 200년 동안 덴노의 조언이라고 하는 건 그냥 조언일 뿐이니 예. 무시하고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예. 이 가운데서 불만들이 싹 트는 거죠. 네. 도장 누가 찍었어? 덴노는 조언을 했다는데 이거 지들 마음대로 찍네? 그러면서 수십 개에 달하는 수백 개에 달하는 다이묘들이 서로 또 이합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도 막부 중심으로 200년 동안 유지됐었던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경제적 위기가 누적되고 그 가운데서 불만이 쌓였었던 것과 더불어 외부에서의 충격까지 들어오니까 예. 이제 에도 막부는 힘을 잃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희는 그 외국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이 일본과 강제 병합이 되는 1910년까지의 네. 과정을 늘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망해가는 과정으로 배워요. 일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열강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뭐 하나씩 이권들 뺏기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40년 가까이 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나라가 망하고만 있었다면 예. 40년 망해가는 나라를 4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기 힘들어요.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네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 19세기 중반에 미국과의 예.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정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위기야 수많은 쪼개짐과 다시 뭉침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아, 이때도 똑같네요. 생각 많은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 그다음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시끄러워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가 한 8년이거든요. 예. 그 기간까지 일본은 어떤 길을 갔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치 미국이 일본에게 요구했었던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 있게끔 예. 변화시켜 나갔느냐. 이게 사실 요 시기가 제일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역사 그 이후에 한 100년간의 100년이 넘는 역사의 분기점이 딱 되는 시점이 딱 요 시기인 네. 거죠.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요 시기에 일본의 지도층들은 분명 직감을 했어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다. 힘의 어떤 뭐랄까 새로운 뭐 파도가 불러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인식해서 중간에 뭐 서구 열강과 무력 충돌도 있었긴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결국 누가 메이지 유신 하자 결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길어질 텐데 네. 간단하게 먼저 예. 설명을 드리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었던 세력이 누구냐? 예.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하면 하급무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급무사. 몇몇 번의 예. 하급무사들이죠.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면 이런 무사? 사무라이네? 예. 칼 들고 있는 무식한 애들이 역시 일본은 무식하기에 사무라이들이 또 칼 들고 설쳐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당시의 사무라이들 네. 일본의 하급무사들의 위치와 그 하급무사들의 인식과 사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급무사들 같은 경우에 에도 막부가 시작되면서부터 하급무사들은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에도 막부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수십 년도 아니죠. 수백 년 동안 각각의 번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임진왜란까지 했다가 또 전쟁하고 그러면서 또 무너지고 이랬었던 걸 봤기 때문에 예. 이들의 힘을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평화적으로 이 그 막부와 번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무라이들의 힘을 누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칼은 차되 칼은 쓰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음. 근데 사무라이들은 그렇게 쭉 하다 그럼 뭘 하느냐? 이들이 18세기 넘어가고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사이쯤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본 국내의 어떤 상황적 맥락들 속에 칼은 차지만 공부는 합니다. 아. 흔히 얘기하는 사족 집단으로 변화를 예. 하거든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공부하느냐? 예. 무슨 근대화를 공부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아, 그럼 이들도 성리학 공부합니까? 성리학자들입니다. 아. 이들은
성리학을 배우는 자들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야, 이건 진짜 생경스럽습니다. 네. 사무라이가 성리학자들이다. 사족 집단들이 성리학.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하급 무사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예.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칼 차고 있거든요. 칼 예. 2개씩 막 차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들 칼 썼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9세기로 넘어가고 메이지 유신 무렵이 되면은 심지어 이 칼까지 뺐습니다. 그럼 하급 무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예. 그다음에 본인들을 지금까지 위치시켜줬었던 신문제 시스템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 사족 집단은 공부하는 사람들. 네. 물론 몇몇 번들 안에 있는 학원 무사들 중에서는 낭인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일본 이 시기에 그 만화들, 이 시기를 그리는 만화들 되게 많거든요. 예. 요즘에 나오는 만화들도. 그래서 낭인 집단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존재들도 있지만 몇몇 변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본 메이지 유신의 주요 그 거점이 됐었던 사스마나 조슈번이나 이런 하급 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공부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부했었던 게 이제 성리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리학은 우리가 성리학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또 몇 학기 수업의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학문입니다. 예. 자, 그럼 일본 입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일본은 수직 관계가 명확한가요? 모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호합니다. 네. 그러면 하급 무사들 입장에서 누구 위에서부터 따르는 수직 관계가 올바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그렇네요. 막부의 수장이야? 예. 잠깐만. 근데 덴노는 뭐지? 어. 덴노와의 관계. 그 덴노 아래에 있는 번주들. 이 다이묘 아래에 있는 우리. 이 안에서 수직 관계가 엉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거기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네. 그래서 에도 막부 말기에 성리학을 연구하는 성리학자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근데 합리화가 안 되죠. 이 관계가 너무나도 이상한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수많은 그런 불안들이 표출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면 하급 무사들 입장에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리학적 질서의 토대 아래 예. 존황양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 되지 않아? 야, 봐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쭉 봐봐봐. 수직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맨 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에게는 덴노야. 예. 덴노를 중심으로 누가 있어? 막부? 의미 없잖아. 치워. 나머지 범들을 중심으로 나눠. 그리고 그 위에 덴노가 있고 예. 그 아래 다이묘가 있고 그 아래 우리가 있으면 되지. 존황양이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유럽식 표현을 하면 왕정복구네. 맞습니다. 왕이 중앙에 명확하게 있고 그 아래에서 관료제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고 부국강병하면 네. 그것이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러면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메이지 유신은 서양을 따르자고 했었던 건데 네. 존황양이라고 하면 오랑캐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거네? 예. 여기서부터 그 안에 존황양이라고 하니까 왕정을 복구하자라고 하는 세력 안에도 예. 수많은 조직들이 있었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누군가는 서양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아니 사무라이가 중심이 돼서 예전에 일본이 강력했었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청나라나 아니면 조선이 선택했던 것처럼 서양의 근대화는 입대, 서양과는 분리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조직들 하에서 하나의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왕정 복구인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왕의 의미가 더 공고해졌고 왕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느낌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서구 오랑캐들이 와서 포 쏘고 야 그렇죠. 개항해라 하는데 이때 일치 단결해서 저놈들과 끝까지 항정하자가 네. 아니라 문 열어주고 우리도 네. 메이지 유순으로 가자는 걸 결정한 거는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와서 덴노가 어쩔 수 없이 사인한 겁니까? 아니면 덴노가 그러지 말고 네. 우리 메이지 유순을 하자 이렇게 한 겁니까? 둘은 사실 관계가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덴노가 모든 것을 당시 네. 덴노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했느냐 그렇다고 보긴 힘들어요. 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이지 유신은 메이지 덴노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메이지 덴노 이전의 덴노에서부터 예. 지금의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고 막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돼라고 하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메이지 덴노가 즉위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급 무사들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탁 하고 폭발하는 거죠. 메이지 덴노도 일정 정도의 의지가 있었고 예. 그 가운데서 이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번들, 네. 그 번들 아래에 있었던 하급 무사들이 힘이 되어줬고 그게 딱 만나는 순간 막부와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네. 그럼 이 위기에 처한 막부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텐데요. 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요즘도 힘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냥 어디도 의존하지 말고 자주 국방하자.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전통적인 우방과 더 공고해야 된다. 네. 우리 중국과 얼마나 우리가 또 만만치 않은 관계인데 그렇죠. 쉽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 수많은 어떤 그 상황들인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럴 때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코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럼요. 이때 시작됐었던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좌우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예.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결정들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교훈적으로 삼을 만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난주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하급 무사가 알고 봤더니 성리학자였다. 저에게도 충격적이었고요. 그 칼만 차고 다녔던 줄 알았더니 부통도 들고 다녔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들이 왕정 복구 운동과 함께 만들어냈던 그 메이지 정권 네. 이 얘기까지 하다가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자 했습니다. 예. 이제 어디서부터 살펴보면 되나요? 너무 급하게 끝을 내서 그 메이지 유신 과정을 잠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단 하급 이제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열강들이 차례로 일본과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에도 막부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어떤 방향으로 좀 뭐 외국과 교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뭐 근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근대화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좀 뭔가 방향성이 명확하다거나 예. 아니면 뭐 속도를 빠르게 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당시 이제 가장 강력한 그 번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사스마와 조슈 번이 예. 불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 왜 굳이 저렇게 서양 세력들과 계속해서 조약을 맺고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어떻게 이렇게 국정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에도 막부, 그러니까 쇼군이 마음대로 조약을 맺고 있다. 이건 지금 천황에 어떻게 보면 도장이 필요한 건데 네. 마음대로 맺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그 조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개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그 에도 막부의 근대화 방향성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었던 세력이 이제 조슈번이었고, 조슈번에 있었던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이제 진압하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1차 이제 조슈 정벌인데 예. 이때는 사스마번이 에도 막부 편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슈번이 한번 1차 정벌 때 한번 크게 한번 피해를 당하는데 이때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번이 이제 도사번이라고 하는 예. 곳입니다. 이 도사번에 있었던 사카모토 료마,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료마가 사스마와 조슈번 사이의 동맹을 연결을 해주고 예. 그 유명한 이제 사초 동맹이 체결이 돼서 이제 2차 에도 막부에서 벌였었던 2차 그 조슈 정벌이 실패를 하고요. 예. 이 실패를 하는 순간 사실 에도 막부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번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총괄하던 네. 가장 강력한
그 에도 막부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스마와 조슈가 합쳐서 이제 그 메이지 천황을 옹립시키면서 그 유명한 대정봉환을 이제 이루어내고 이제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 바로 위에는 천황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에도 막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없고, 왜냐하면 너네 번이랑도 싸워가지고 졌는데 니네가 네. 무슨 서양 세력과 무엇을 하겠어.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천황을 옹립시키고 천황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제 메이지 유신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메이지 유신 그러면 일본의 근대화 이렇게 표현을 많이 네.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네네. 게요. 근대화를 근대 국가라는 걸 네.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걸 근대화 또는 근대 국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궁금한 게 네. 지금 말씀을 다 듣고 봤더니 근대화 그러면 신분제 철폐 이런 네.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딱 봤더니 천황을 오히려 옹립을 하고 네. 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방향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미국과의 조약을 맺고 예. 그리고 지금 메이지 유신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고 예.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력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에도 막부는 저리 가. 네. 천황이 올라가. 네. 그 다음은 모릅니다. 아,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출발한 게 아니군요. 나름대로 이제 하급 무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저런 그림들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죠. 예, 예. 그런데 그들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존황 양이를 네.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또 누구는 양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서양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배워야 한다라고 예.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 배우는 데에도 또 나뉩니다. 방법이 서양을 그대로 가자. 예. 아니야. 이거 조금 온건하게 일본 것을 지켜나가면서 가자. 예.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네. 뭐 하나 하려면 생각 많은 거 똑같네요. 이거 한국이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이죠. 조선이 강화도 조약 이후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고종이 나중에 이제 그 독립을 선언하면서 예. 이제 황제를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되겠다고 이제 선언하면서 또 광무개혁이라는 걸 막 만들어 나가잖아요. 예. 이때도 똑같아요. 그렇네요. 방향성이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힘있게 자신들만의 철학으로 밀고 나가느냐. 예. 요 문제인 건데 예. 일본도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해 나갑니다. 일단 네. 메이지 유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대라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건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라. 예. 일단 첫 번째로 행하는 조치가 이제 패번치현입니다. 그건 뭐예요? 번. 번. 그 이전에는 그 막부가 있고요. 예. 다양한 번, 200개가 넘는 번들이 있어요. 네. 다이묘들이 있습니다. 네. 이 다이묘들이 각각의 영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마치 막부처럼 네. 그 지역에서는 통치권을 인정받는 그 어떤 통치술이 이렇게 벌어지는 건데 그거를 없애버립니다. 유럽의 영주 같은 역할을 없애버린 거네요. 없애버리고 예. 현. 현. 그러니까 그 천황이 가운데 있고 예. 나머지는 다 현이야. 일본 정부 아래 현이고 예. 행정 체계를 통일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을 때 민심도 다독거리려면 네. 세금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했을 네. 것 같은데. 세금을 이제는 예. 중앙 정부에서 걷죠. 아. 중앙 정부에서 걷게 되는 거고 네. 농민들도 이제는 다양한 데에다가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아. 중앙 정부 한 군데만 딱 내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이 패번치연을 하는 과정에서 메이지 덴노가 선택하는 게 원래 일본 지금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쇼맨십 이런 거 예. 잘하거든요. 일단 도쿄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토에 있다가 에도 막부를 물리치고 그 에도를 그 동경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예. 그쪽으로 가서 이제 행정을 관할하는 겁니다. 일종의 천도한 거죠.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전국 순회를 해요. 아. 근데 그 쇼맨십이 예.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거고 먹혔어요. 먹힙니다. 전국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 다이묘 없다. 무사의 시대는 끝났다. 사무라이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내가 너네들의 가장 위에 있고 내 밑으로 다 현이야. 그리고 여기는 무슨 현이니까 내 밑으로 다 이제 쫙 정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하고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한테 세금 내면 돼. 라고 하는 걸 전국을 순회하면서 쇼를 한번 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나름대로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었던 농민들이나 다양한 계층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 무슨 뭐 그 SNS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무슨 뭐 소셜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 이 뭐 폐번치연 됐다는 거를 제대로 전해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는데 네. 그거 한 방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쇼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지하기 위한 그렇죠. 세레모니였네요. 세레모니인 거죠.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중복되는 세금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반 시민들은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또 시민들이 마음이 진짜 확 동하려면 네. 야, 진짜 바뀌었더니 나의 편의시설 그렇죠. 또는 뭐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양을 따라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산업 경제죠. 음. 경제적인 것들을 자본주의 산업 경제 체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 일단 이거 아주 빠른 시기에 시행하는 몇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 예. 중에 하나가 일단 은행을 만듭니다. 은행이요. 은행을 만든다는 건 그 전에 있었었던 이제 금융 체계랑은 예.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은행이 만들어지면서 이 은행을 통해서 돈이 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간접 자본들을 세우는데 투입을 합니다. 예. 항만건설. 항만. 항만건설하면서 연안 수송을 위한 항로들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 전신형 회선을 부설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편제도도 발족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근대적 사회간접 자본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그렇네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어떻게 뭐죠?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돈 엄청 많이 쓰거든요. 예. 그게 철도입니다. 아, 철도. 철도를 부설하기 시작을 해서 1872년에 도쿄랑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로 18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1890년대에 일본 총철도 길이가 이미 1890년에 네. 2250km에 달합니다. 이야. 돈을 엄청 쓴 거죠. 예. 돈을 엄청 쓰면서 철도를 이제 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말씀 다 듣고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철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네. 우편제도를 뭐 도입한다든가 은행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했고 네. 항만 준설 이런 거 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건데 네. 이런 걸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면 나름대로 확신이 있거나 또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배우지 않고서는 네.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못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말이 굉장히 아. 많았어요. 이게 필요하냐, 이게 맞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예. 일본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 뭔가요? OTT. 쇼군? 아닙니다. 아닌가요? 쇼군 말고 그 이쿠사가미라고 예. 딱 요때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주제는 요 무렵에 망해가는 그 하급 사무라이들의 모습들.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그 사무라이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죽이는 내용인데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일본의 이제 재벌들. 예. 그다음 뭐 미쓰이, 미쓰비시 예. 막 이런 재벌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그 신흥 재벌들이 어떻게 사급 무사들을 누르려고 하는가. 아. 이걸 이제 드라마화 한 거거든요. 예. 딱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일본은 통일되고 정리된 느낌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서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가야 돼. 아니야, 저런 방향성으로 나가야 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예. 예. 배우려고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절단 하나가 있어요. 이 딱 요 시점에. 예. 그게 그 유명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예. 하는 건데요. 1871년부터 73년 동안 2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예. 2년 정도 되는 기간에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예. 10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 미국으로 쭉 갔다가 그들이 다시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그 배우는 거죠. 네. 유학이자 예. 사실은 이들이 떠나게 됐었던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이전에 미국부터 출발해가지고 열강들과 맺었었던 조약을 개정하러 출발한 거였어요. 왜? 조금 공부해 봤더니 네. 너네랑 맺었었던 거 다 불평등 조약이던데 이거 너네가 맨날 만국군법 그러는데
이거 너무 불평등한데 개정하자. 네. 이렇게 해서 출발합니다. 네. 근데 물론 그거는 다 실패해요. 개정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요. 예. 아직은. 근데 중요한 건 이 100명이 넘는 이 이와쿠라 사절단한테 썼던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일본 예. 당시 전체 예산의 1% 정도 씁니다. 이야, 100명에게. 100명한테만. 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러고 쓰고 이 돈이 날아갔냐? 예. 조약 개정을 다시 못했으니까 이게 실패한 거냐? 예. 아닙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서로 정해야 되잖아요. 이 이와쿠라 사절단을 갔다 왔었던 사람들이 예. 주도를 해서 아. 일본의 근대화라고 하는 걸 이제 좀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같이 갔었던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아, 이토 히로부미가 네. 이 사절단에 포함된 사람이군요. 네. 이와쿠라 토모미를 대표로 하고요. 나머지 예. 부단장들이 이렇게 여럿 있는데 예. 이토 히로부미도 이때 같이 아. 이제 가게 되고 일본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 부단장들이랑 네. 이 이와쿠라랑 함께 이렇게 딱 미국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예. 이미 이때 서양식 양복을 입고 찍습니다. 아. 1871년에 딱 미국 가가지고 예. 딱 찍고 있는데 이와쿠라만 딱 단장이잖아요. 네. 그대로 약간 무사 옷을 딱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는 유럽 가는 길에 벗습니다. 확신을 하게 되는 거네, 네. 점점. 그리고 그때 만났었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이제 앞으로 어떤 다양한 열강들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일단 미국을 한번 가본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대통령을 네. 투표로 뽑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덴노가 있는데 맞네. 이걸 투표로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존황양이라고 예. 해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건데 예.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미국 방법은 아니야. 유럽으로 가봅니다. 다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가장 좀 일본 이때 이와쿠라 사절단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었던 나라를 독일로 보더라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스마르크가 있고 예. 강력한 어떻게 보면 내각이 존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왕이 있는 네. 존재, 황제가 있는 예. 나라였으니까 그럼 약간 저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절충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때 이제 비스마르크를 만나서 네. 이와쿠라 사절단이 대화를 하는데 예. 그때 비스마르크가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만국공법을 믿지 말라. 아. 지금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시대고 이제 힘이 있는 자들이 유리할 때 자기네들이 유리할 때는 만국공법을 내세우지만 네. 불리할 때는 총을 들고 대포를 든다. 음. 그런 시대다. 음. 힘이 없으면 죽고 힘이 있으면 살아남는 시대다. 이걸 듣고 이와쿠라 사절단이 네. 돌아와서 네. 부국강병 굉장히 사실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긴 하죠. 부국강병책 말은 하지만 예. 어떻게 맞아요. 라고 하는 거에서 약간 좀 힌트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네. 독일식으로 우리가 가보자 네. 라고 하면서 돌아오자마자 국민징병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제도 같은 것들을 독일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의무교육이요. 의무교육도 시키기 시작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징병제 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군을 본격적으로 키워나가는데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참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어디에 파견을 보내거나 해외 사절단을 보낼 때는 그 심중을 전달을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야, 네가 이번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가서 뭐를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 알겠느냐 네. 하면서 그러면 그렇죠. 이 돈 1% 그 당시 국가 전체의 GDP의 1%에 해당되는 돈을 줬으면 누군가 이 돈 준 사람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 할 것 같았는데 일단 야, 사절단이 보고 온 거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것도 놀랍고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사절단이면 네. 심야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시절에 네. 야, 우리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식민지 같은 게 필요한데 네. 바로 위에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르고 있는 조선 눈에 확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어떻게 예. 보면 한국 역사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한국 역사에 있어서는 암울한 시기로 이제 접어드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역사를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희는 1910년에 강제병합됐던 조금 이르다고 한다면 1905년에 러일 전쟁 이후에 을사득약, 을사조약을 네. 체결하는 이 과정에서부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결과, 예. 그 과정 끝에 있는 그 결과를 너무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요 무렵에서 일본에서의 정한론 그리고 조선 내에서 있었던 그 쇄국 정책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에게 계속적으로 뺏겨 나가고 뜯겨 나가고 나머지 다른 열강들과의 어떤 그 과정에서 늘 힘없이 휘둘렸었던 조선 예. 그 이미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시기로 예. 바라봐도 됩니다. 그렇네요.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일본에서의 정한론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일본은요, 늘 비슷한 패턴입니다. 네. 이게 막부가 됐든, 네. 덴노가 됐든, 네. 한번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었던 일본이 한번 싹 하고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쭉 저희가 말한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갈등들이 안에서는 응축돼 있어요, 지금. 네. 네. 뭐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아니야. 그런 방향은 좀 아니지 않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패번치연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원래 번 체제 밑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도 있어요. 난리 났죠. 그 사람들은. 하급무사들 중에 네. 붓을 들었지만 예. 칼을 들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입니다. 예. 밑에 원래는 효군이 있고 네. 다이묘가 있고 네. 밑에 하급무사들이 있으면 서로 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 아래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깨졌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무라이들 뭐로 먹고 살아요? 뭐 이토이로봄이나 다양한 그 붓을 들었었던 사람들 중에 예. 똑똑한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이와쿠라 사절단에 포함돼 가지고 갔었던 사람들 예. 사무라이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메이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무원도 하고 네. 메이지 유신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모두가 그런가? 그렇죠. 아닙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죠. 누군가는. 수천 명, 어떻게 보면 수만 명의 예. 사무라이들은 직업을 잃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도 해야 되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몇백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때. 그렇죠. 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통일을 해요. 예. 일본 통일합니다. 그런데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국시대가 있었고 예. 그 가운데서 싸우는 걸로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쨌든 통일을 했으니까 칼을 내려놓고 이제 니네는 돌아가거라. 전쟁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일소에 해결되지 않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만만하게 보는 아. 공간이 조선이죠. 조선이 되는 거죠.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다이묘들과 밑에 있었던 그 하급무사들 중에 지금 그 메이지 유신 그 과정에서 소외받았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때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한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정한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논리가 역사에서 찾습니다. 네. 원래 저 신라 가야 저 땅 우리 예전 고대에는 일본 땅이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그 근거도 없는 예. 그 역사적 이야기를 가지고 임진왜란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죠. 가면 된다. 예. 저 위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위로 가야 된다에서 더 중요한 거는 조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한론은.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명을 칠 테니 길을 열어주시오. 그럼 이번엔 청이에요? 똑같죠. 아. 정한론의 메인은 예. 조선을 정벌하는 이유는 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조선은 하나의 단계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조선으로 빨리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계속적으로 팽창을 해야 된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일본의 사상들은 네. 예전부터 존재했었고 예. 이때 체계화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예. 시기가 너무 잘 맞은 거죠. 예. 왜냐? 지금 세계를 봐라. 만국공법 외치고 있지만 독일에서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지금은 약자를 강자가 점령하고 그거 점령하는 게 지금 세계가 모두 그러고 있고 네. 이것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빨리 힘을 키워서 예. 조선을 정벌 하고 그 다음엔 만주로 나아가야 하는 적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 대표적으로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정한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메이지 그 정부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다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사이고 다카모리는 결국은 쫓겨나요. 왜요? 속도죠. 속도전.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네. 아니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 라고 하는 나머지 네. 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 사이고 다카모리는 결국 쫓겨나고 예.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결국은 사무라이들을 응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이지 이 정권 시기에 거의 마지막 대규모 전투였었던 예. 세난 전쟁이 벌어지게 예. 되고 예. 이때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할복을 하면서 그것이 끝나죠. 음. 그렇지만 모두가 공감했었던 정한론이라고 하는 건 다 마음속에는 품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네. 이 사건으로 쭉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요즘도 국제사회가 다시 힘의 논리가 더 지배하는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떻게 보면 상호 관계도 바뀌고 위상 변화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금을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또 아주 절묘하게 네. 우리 얘기하려는데 딱 끝내셨어요. 그러면 왜 그 당시 흥선대원군은 일본과 달리 쇄국의 길을 선택했고 그때 오랑캐를 양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서양 오랑캐다 네. 해서 뭐 그런 시각은 왜 있었고 또 일본의 정한론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 전술은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을 다음 주에 또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자, 우리 일제 강점기 직전 상황 네. 이거 좀 배우고 있는데요. 만주로 나가기 위해 네. 조선이 길을 열어주쇼. 이게 정한론 맞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전제는 조선을 정벌하는 것 그 이상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준다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먼저 정벌을 털을 잡고. 하고 예. 그 위로 이제 올라간다라는 예. 것까지 이미 이 시절부터 만주까지 가는 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었고 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정한론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네. 사이코 다카모리 네. 이 사람이 실각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 사람이 실각했으니 네. 이제는 정한론의 기세가 좀 꺾였지 않을까요? 일단 정한론이라고 하는 건 네. 당시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정권을 장악했었던 예. 일본 그 내각 안에서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정한론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 문제는 시기죠. 예. 언제 조선을 정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조금 더 근대화를 좀 더 고삐를 쫙 당겨서 네. 뭐 무기도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더 부강해졌을 때 그러니까 확실한 우위를 잡았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가야지 지금은 너무 이르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한론이라고 하는 대전제는 메이지 유신 내각은 다들 공유하고 있는 사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생기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한론을 깔고 일본에서 조선을 바라본다면 예. 조선에서는 대화하기가 일단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촉하는 데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뭔가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이제 재설정해야 돼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일본의 그 상황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지지난 시간 쭉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일본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효군이 각각의 번들을 좀 장악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 거기에 더해서 각각의 번들은 자기 지역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
조선과의 관계가 시급한 번들이 있어요. 예. 가장 그 가깝게는 대마도주라든지 예. 그 근처에 있었던 각각의 번들은 조선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를 맺을 땐 편리합니다. 예. 번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예. 그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조선 국왕과 번주입니다. 예. 맺으면 돼요. 조금 더 나아간다? 효군. 그러면 아. 일본 국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조선 국왕과 효군이 서로 관계를 맺는다. 간단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네. 본인들이 천황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존황이 된 거죠. 예. 그 상태에서 일본과 조선은 관계를 새로 맺어야 돼요. 예. 권력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용어입니다. 조선 입장에선 지금까지 뭐 번주들이나 아니면 예. 대마도주나 예. 아니면 효군이라고 하더라도 동등하거나 혹은 낮은 급으로 항상 관계를 맺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일본은 본인들을 스스로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청나라의 황제랑 같은 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표현들이 나오는 게 일단 황자를 써요. 아, 황자. 예. 그다음에 칙서. 칙서. 아, 이거는 예. 조선 입장에선 네. 중국의 그 통일왕조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중국의 중화 사상 안에서는 중국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갑자기 일본이랑 관계를 맺는데 네. 쓰인다? 예. 안 받아들이죠. 아. 거절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계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예.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 왜? 본인들은 메이지 유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천황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권력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그 내부적 관계들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내부 안에서 천황 스스로도 내가 진정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야 예. 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면 중국, 조선, 수많은 그 동남아에 있었던 나라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선이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기도 했었고 흥선대원군이 그냥 그 관계 그 맺지 마라고 예. 해버리는 거죠. 이때쯤에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일본과 조선은 당시 한 군데에서만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외관이거든요. 외관. 예. 부산에 있는 외관인데 외관을 폐쇄해 버립니다. 어. 외관을 폐쇄했다가 외관을 그 점령식으로 그러니까 부산 땅을 일시적으로 점령을 해요. 일본이. 일본이. 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걸 폐쇄하고 우리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예.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는 조선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외관이 있었던 곳이라는 이유로 와가지고 점령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외관 점령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1872년에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외관을 점령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자기들 마음대로. 뭐라고요? 대일본국 공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아. 사실 조선과 일본이 아직 관계 맺음을 시작을 안 한 상태에서 예. 외관을 폐쇄했다가 점령해서 일본국 공관으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예.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대화를 미룹니다. 아니 이게 미룰 게 아니라 쫓아내든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힘이 없죠. 아. 그리고 조선 입장에서는 일단 일본의 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 일으키는 거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뭐 쫓아내거나 무엇을 하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 맺음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누르고 있는 거죠. 그냥 약간 좀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풀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지금 수많은 그 양이라고 부르는 예. 세력들도 자꾸 와가지고 뭐 다시 조약을 맺느니 마느니 막 이러는데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오랑캐들이 와서 뭐 자꾸 문을 열어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수면 위로 이슈로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역사 옛날에 공부해 볼 때 네네. 보니까요. 일본이 조선만 탐했던 게 아니라 네. 대만 정보를 가려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관계를 쭉 국제 관계를 지금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만 이렇게 쫙 놓고 보면 네. 서로 너무 한쪽은 치사하고요. 네. 한쪽은 욕망으로 불타고 있고 예. 한쪽은 그걸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본은 야욕을 부리고 있고요. 예. 지금 청나라는 모른 척하고 있고. 아니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큰 거야 아니야? 큰일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조선은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꾸 우리 새로운 관계 맺어야지 예. 하고 있고 부산 점령해가지고 외관 점령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도 일단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이 무렵에 하필이면 동시다발적으로 조선 입장에서 국내외적인 사고들이 계속 터져요. 예.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이 실각합니다. 음. 그리고 고종이 친정을 선언하면서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어요. 왕은 똑같지만 안에서의 이제 권력들이 변화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 새롭게 고종의 친정 안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묵혀놨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청나라의 관계가 1차적으로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이제 대만 관련된 건데 예. 대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대만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건 류쿠죠. 이 시절엔 아직 류쿠입니다. 오키나와죠. 예, 예. 류쿠국이라고 하는 독립된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류쿠국은 기본적으로 조공을 양쪽에 바쳤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과 청나라 양쪽에 바치고 있는 나라였어요. 예. 그런데 이 류쿠에 소속되어 있었던 그 표류민 네. 50여 명이 타이완 쪽에 갔다가 그 타이완의 토착민들한테 죽는 사건이 발생.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류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럼 류쿠국은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대만 토착민들한테 죽었으면 그 청나라에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양쪽에다 다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걸 딱 전에 들은 예. 일본이 예. 우리한테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류쿠국이 대만 쪽 사람한테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대만은 그러면 어떤 존재냐? 예. 대만도 비슷한 존재입니다. 어. 물론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일본 입장에서는 탐나기도 하고 네. 요 문제 하나 가지고 류쿠와 대만 둘 다 우리 쪽으로 다 땡겨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청나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예. 물어본 거예요. 예. 청나라가 이거를 약간 또 이걸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 알아서. 중국은 땅이 너무 커서 그러나 이런 거 큰 일을 무시를 하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 지금 여기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당장 이 문제로 예. 만약 네. 청나라와 일본이 붙었다면 네. 청나라 입장에서 지금 계속 졌잖아요, 전쟁.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1대1로 붙었는데 네. 일본한테 우리가 또 져. 와, 망신이죠. 그럼 엄청난 망신이고요. 예.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동아시아 국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대만은 청나라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화해 지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일본이 대만을 정벌해 버립니다. 이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류쿠는 오키나와 일본의 하나의 현으로 통합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죠. 예. 대만은 약간 애매한 존재로 일단 내비두고요. 예. 류쿠는 완전히 일본 땅으로 병합을 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걸 지금 조선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중화 사상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네.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청나라는 어떤 입장일까? 라고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설마 일본이 설마 조선까지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조선이 관계 맺는 그 과정에 청나라와 일본은 이미 서로 속삭임을 시작합니다. 네. 일본과 청나라는 이제 일본 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우리 이제 조선으로 갈 거야. 근데 너네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청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류쿠처럼 그러는 건 안 돼. 예. 절대 그거는 안 된다. 하지만 뭐
안에서의 내치나 외치는 원래가 그랬듯 자주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봐. 네. 로 약속이 된 상태에서 아. 일본은 조선에 배 2척을 보내게 됩니다. 예. 사실 뭐 잠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 그 김쌤하고 이런 역사 얘기하잖아요. 네네. 재원쌤하고. 그러면 정말 오버랩이 돼요. 청나라의 그 엄청난 네. 패권이 너무 공고하니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힘의 실체를 부인 네. 안 하고 부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슬슬 힘이 약해지고 있는 이 그쵸. 상황. 조선에서는 설마 하다가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릴 정도로 네. 미국의 힘이 너무 센데 네. 근데 최근 보면 러우 전쟁도 미국 뜻대로 쉽게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 보이고 중동도 그래 보이고 이러다가 우리 또 내부에서는 설마 미국이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론 역사가 똑같이 되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코너가 아닌가 또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힘이 셌고 그 가운데서 국제관계를 좌우하던 존재가 이때도 있었고 예. 사실 지금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존재가 하나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행했었던 모습들을 보면 100년 전 청나라라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의외의 선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만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류쿠 관련된 문제라든지 지금 일본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럴 때 100년 전이었으면 청나라 혹은 그 전에 명나라는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뭐 따끔하게 형님의 나라로서 네. 무엇인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조선 입장에서는 예. 비상식적으로 비춰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조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갈피를 잡았어야 되는데 네. 이 1875년 6년 넘어가는 이 과정이 예. 하필이면 조선 내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실각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또 그런 상황들이 예. 일시에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철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국가의 철학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척의 배가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 운요랑 또 하나가 뭡니까? 제2정묘호라고 하는 건데 운요 같은 경우는 영국제 예. 함선이고요. 근대화된 함선입니다. 그 배가 부산 쪽으로 먼저 넘어옵니다. 예. 왜 넘어오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무력으로 장악했지만 일본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공간까지 설치했는데 관계 안 맺어요?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예. 지금 우리 이런 배에 여러 척 있다라고 예. 보여주는 거죠. 아. 그리고 부산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부산 쪽에 있는 조선 공무원들을 태워줘요. 이거 한번 볼래? 봐봐봐. 니네 이런 거 없지. 야, 힘을 보여주는 힘을 거군요. 보여주는 거죠. 예. 그걸 한번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을 측량하기 시작을 해요. 네. 동해안을 거쳐서 남해안 들렸다가 서해안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정말 웃긴 거예요. 네. 남의 나라 땅을 네. 자기들이 측량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들은 꼭 이유가 있어요. 뭔 또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조선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배를 보내고 우리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너네 암초가 어디 있고 아. 이런 걸 몰라. 옛날에는 우리 나무배 타고 다녔지만 네. 지금은 우리 배 보이지? 이렇게 큰 배야. 근데 조그마한 암초라도 있으면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측량하고 해서 보여줄게. 너네 보여줄 테니까 요 측량하는 거 우리 허락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운요호가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일본 측 주장과 조선 예. 측 주장이 갈리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일본 국기 걸고 예. 명확하게 국제법에 의해서 상륙한 다음에 물만 달라 그랬어.
원래 국제법상 예, 물은 주는 거군요. 물을 줘야 합니다. 물과 식량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데 되게 웃기죠. 만국공법이라고 하는 건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비스마르크가 일본 쪽에 조언했었던 것처럼 예. 말은 만국공법이지만 힘센 놈이 장땡인 그렇죠. 그런 그런 약속들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 국기 걸고 가가지고 물만 달라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는 이건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국기도 걸지 않았었고요. 물만 갖고 간 게 아니라 약탈을 했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폭격이 있겠죠. 있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 쪽에서는 6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일본 예. 쪽에서 2명이 사망합니다. 예. 이거를 핑계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놓고 일본 쪽과 조선이 서로 이제 이야기가 말이 협상이 사실 협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협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른바 운요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그렇군요. 쉽게 정리하자면 저희가 공간을 설치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궁금해서 와봤어요. 하다가 네. 근데 물이 좀 필요하고 뭐 근처 해안선도 측량도 해야 되고 하다가 드디어 일부러 사단을 만들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전쟁 직전까지 네. 이렇게 간 건데 야 너무 빠른 시대적 변화 때문에 우리 맞습니다. 조선이 너무 가혹해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조선은 적응 못하고 일본 적응 잘한 거 아니야? 예, 라고 예.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빠른 변화에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네. 이 미국과의 관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페리오를 가지고 일본에게 개항을 해달라라고 열었었던 것과 운요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무력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예. 미국은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예. 똑같이 포화 매교라고 불리지만 예. 미국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예. 힘을 보여주고요. 너네 계속 그러면 전쟁이야? 협박은 했죠. 물론 뭐 그게 크게 다르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본은 포로 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해요. 예. 이거는 명확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렇네요. 공격을 하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 쪽이 일본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니 예. 이 피해에 대한 배상? 명확한 배상을 해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미뤄왔었던 새로운 관계 맺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관계를 맺어야지. 네. 그런 과정에서 맺어지는 게 강화도 조약이거든요. 아. 근데 강화도 조약도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맺었었던 불평등 조약, 예. 다른 열강들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무기를 들고 회담장을 둘러싸요. 그리고 밖에서는 예포라는 명목으로 예. 포를 계속적으로 쏩니다. 예. 이거는 다르죠. 그렇네요. 이제 제가 항상 한국에서 을사조약 얘기를 할 때 예. 그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불법적인 조약이다. 예. 근데 강화도 조약도 불법적 조약입니다. 그럼 강화도 늑약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다 늑약이라고 부를 필요 없이 예. 이 시기 열강과 이제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제국과 식민의 관계에서 맺어졌었던 관계에 맺었던 조약들은 다 불법적이고 다 폭력적이고 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조약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통칭해서 조약이라 불러도 무관하다는 거죠. 네. 다 불법입니다, 지금. 네.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에서 조선 측에 일본이 계속적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계속해요. 어떻게 해요? 너네 조약 몰라? 아. 조약이라고 하는 거 혹시 모르니? 음. 참으로 야만스럽고 이게 국제법이야 아이고. 참.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열강들이 일본에게 불평등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맺어졌었던 그 관계가 일본이 열강이 되고 네. 아직 열강으로 진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조선이 야만국이 돼서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너네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하나하나 가르쳐줄게. 네. 이렇게 해서 맺으면 돼. 예. 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조선이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도 똑똑한 나라입니다. 예, 다 알죠. 지나가는 분위기들. 지나가는 네. 분위기도 알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겠죠.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쭤보려고 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또 중국이 있는데 네. 청에게 말 없이 일본과 이런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네.
분명 청나라에게 도움이나 문의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청나라 반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굳이 끼고 싶어하지 않은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일본과 청나라는 이미 사전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예. 어떤 약속이냐? 청나라와 조선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 속방임은 인정해라. 네. 속방임을 인정하되 내치와 외교 뭐 이런 외치는 어차피 예전부터 조선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대신 여기를 마치 류쿠나 예. 대만처럼 직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무력행위를 하는 건 우린 그건 안 돼. 여기는 여기대로 내비도 네. 대신 관계만 새로 맺어. 까지는 서로 약속이 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청나라에 물어봐야 청나라는 야 왜 이거 니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걸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조선은 눈치를 채는 거죠. 예. 아 이게 지금 돌아가는 형세가 우리가 약간 고립돼 있구나 예.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과정에서 강화도 조약은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식한 상태에서 맺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돌아가는 국제관계 이게 지금도 근데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믿어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는 거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분위기는 또 살펴야 잘 지키니까 네. 살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강화도 조약의 세부 전문 네. 조금만 살펴주세요. 강화도 조약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냥 강화도 조약만을 놓고 봤을 때는 별게 없어요. 예. 거기에서는 인천과 원산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부산 외에 열어라. 부산에 두 곳을 열어라. 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조선은 일본인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 요 정도예요. 예. 그런데 세부 부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세부 부칙들이 계속적으로 붙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세부적인 부칙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쌀을 수탈해 간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또 그런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불평등함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 세부 규칙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 두 개 항만 더 연다고 하면 네. 사람들 한적가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저 멀리 열지 인천을 왜 열어준 거야 생각했더니 부칙에 그런 게 강제돼 있나 보죠. 그렇죠. 이거 어느 지역이냐까지 딱 말하지는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동해와 서해 중에 한 군데씩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에 서울로 들어가기 너무 좋잖아요, 인천. 네. 그다음 동해안 쪽에 원산이 이제 가장 강력한 곳이었었고, 예. 그래서 이제 동서남해안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쌀을 뺏어가는 어떤 그 네, 루트를 네. 만들어냈었던 거죠. 그러면 일본과 조약을 맺었으니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뒤부터 다른 서구 열강과 조약을 다 맺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최해국 대우라는 겁니다. 최해국 대우. 최해국 대우라고 하는 게 앞선 조약을 다시 뒤집어 깔 수 있어요. 예. 왜? 너네 미국이랑은 우리랑 다르게 조약 하나 더 들어갔네? 이거는 최해국 대우.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거는 추가합니다. 자연스럽게 네. 라고 하는 걸 각국이란 거죠. 그럼 연쇄적으로 조약이 계속 갱신됩니다. 그렇네요. 빨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정말 시대의 격변기, 그 격변기에 조선의 운명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네.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됐는지 다음 시간에. 네. 지금까지 재원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